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1박 2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6시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할 예정이어서 핵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 특검과 금융감독원 등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5조 원의 재산을 확인했지만 과징금 부과는 30억 9천만 원에 불과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과징금이 적다는 비난이 일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전체 차명 계좌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사만화가 박재동 씨가 후배 작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한 가운데 성추행 피해자를 공격하는 2차 가해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가 미투 폭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명지전문대 박중현 교수가 18년 전부터 여학생들을 성추행했고 이를 직접 봤다는 졸업생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시립대 교수가 여학생을 주점으로 불러 추행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SBS의 단독 보도 이후 경희대 대학원 학사 운영 현장 조사에 나선 교육부가 연예인들의 부정 입학과 특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도 출석 점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상황을 모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중국이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했습니다. 미국의 버금가는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군사굴기 행보를 노골화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북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특사단은 지금 이 시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북한 평양을 방문한 건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에 머무는 시간이 1박 2일로 워낙 짧다 보니까 이 특사단의 방문 일정 현재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특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소식이 들어오는 청와대부터 가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언제 만날지가 관심사였는데 바로 가자마자 만난 거 보니까 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청와대는 이 대북 특사단의 방북 일정이 지금까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사단은 저녁 6시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한 데 이어서 바로 만찬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2시간을 넘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만찬에는 우리 특사단 5명이 모두 참석했고 북측에선 김정은 위원장 외에 누가 배석했는지 정확한 참석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동생인 김여정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이 만찬에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엔 특사단이 청와대에 팩스를 보내서 소식을 전해올 텐데요. 그때 정확한 만찬 장소와 북측 참석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찬에 앞서 있었던 면담에서 수석특사인 정의용 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특사단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큰 틀의 얘기를 나누고 내일은 다른 북측 고위급 인사들과 실무적인 대화를 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네, 정유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찬이 시작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진 건 없습니다. 오늘 대화의 가장 핵심은 남과 북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지점까지, 어디까지 논의를 진전시키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용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특사단 접견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 평양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겠죠. 곧 사진이 공개되겠지만 접견에선 정의용 서훈특사 맞은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김영철이나 김여정이 그 옆에 배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내용인데 앞서 우리 측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전하겠다고 했고 미국도 비핵화 대화만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이 테이블에 북핵 이슈가 올라오긴 올라왔을 겁니다. 다만 김 위원장을 바로 앞에 두고 면전에서 비핵화하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하긴 어렵겠죠. 때문에 북한도 전향적으로 나와달라 정도로 돌려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김정은 답변이 중요한데 전제 조건 있는 대화는 안 한다거나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고 나왔다면 상황은 아주 갑갑해집니다. 여기에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까지 요구한 경우에 대화 신호등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차라리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을 한 게 낫습니다. 돌아와서 물밑 대화라도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 입에서 핵실험 중단, 미사일 발사 잠정 중단 같은 구체적 조치들이 언급됐을 경우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미국에 할 말이 생길 테고 중매, 즉 북미 대화로 나가는 길에 청신호가 켜집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핵 동결의 입구를 열고 핵폐기라는 출구에 도착하기까진 길고 긴 험로가 남아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특사단이 전해온 소식만으로 보면 일단 만나는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특사단 5명은 이렇게 대통령 특별기를 타고 오늘 오후 북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평양공항에서는 평창 올림픽 기간에 우리 측에 왔던 북한 인사들이 이 특사단을 맞이했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이 특별기에 오릅니다. 오후 1시 50분 성남공항에서 특사단을 태운 특별기가 이륙하면서 1박 2일간 방북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정의용 수석특사는 출발 전 대국민 인사를 통해 방북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측 특사의 방문은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 7개월 만입니다. 서해 직항로로 날아간 특별기는 1시간 뒤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습니다. 북측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이 기내로 들어와 우리 특사단을 맞았고 평창 올림픽 때 고위급 대표단으로 2번 내려온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등이 공항 영접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여정이 왔을 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인천공항에서 이들을 맞았던 만큼 북측도 상응한 예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사단은 오후 3시 40분엔 1박 2일 동안 머물 숙소인 대동강변 고방산 초대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과 15분간 방북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그럼 방금 들으신 고방산 초대소, 우리 특사단이 머문다는 그 고방산 초대소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평양 시내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서울 시내처럼 한강이 지나듯이 대동강이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대동강이 평양 시내로 접어들기 전 바로 여기 있는 고방산, 여기에 고급 휴양시설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고방산 초대소입니다. 우리 특사단이 여기 머문다는 건 북한이 손님 대접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은 유성재 기자입니다. 정의용 수석 특사 등 특사단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이 마주 앉은 이곳은 고방산 초대소입니다. 북한이 제공한 특사단 숙소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객실은 20여 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년대에 지어졌고 지금은 북한 외무성이 운영하는데 주로 외국 귀빈의 숙소로 쓰입니다. 앞쪽으로는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고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습니다. 북한이 고방산 초대소를 특사단 숙소로 정한 건 외부 노출은 피하되 대접에는 많은 신경을 썼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폐막식에 맞춰온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서울 워커힐 호텔에 머물며 우리 측 인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했는데 비슷한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의 영접 인사 면면이나 경호, 숙소 준비 상황 등으로 볼 때 북쪽이 남쪽 대표단 환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사단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방북 예정 소식을 전했고 오후 5시 반쯤 조선중앙TV로도 특사단 도착과 영접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대남 소식에 하루 정도 시차를 두는 관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네, 그럼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좀 남는 궁금증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언제 만날지, 어디에 머물지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간 건데, 지금 첫날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다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은요, 되게 우리 특사가 올라가면 네. 첫날은 김영남이나 김양건 이런 사람들이 나서고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은 마지막 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첫날부터 나섰다는 건 상당히 좀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나름 이번 특사 방북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인 김정일과는 상당히 다른 정치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아버지 김정일과도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 무대에서 지금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 데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금 사실 알려진 건 없는데 우리 특사단이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좀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이번 특사단 방북은 기본적으로 회담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문점에서 회담을 할 때는 서울과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지침도 주는데 그렇죠. 이번 특사단은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 수행원들이 올라가서 평양하고 이 청와대하고 통신선로를 새로 구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평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지금 중간 보고를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만 만찬이 끝난 뒤에 어떤 보고가 올라올지 지금 아마 지금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통신선로라는 게 무슨 휴대전화 같은 건 아닐 테고 무슨 유선전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선전화가 있는데 가서 전화를 들어야 청와대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미국 역시 이번 특사 방북을 좀 관심 있게 또 유의하게 지켜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예, 미국 입장이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이 지금 대화하는 거 지켜보긴 하겠는데 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김정은과 이제 면담이 진행 중일 텐데 과연 여기에서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이제 오늘 밤 늦게라도 결과가 전해질 텐데 오늘 밤이 상당히 좀 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찬이 끝나는 대로 어쨌든 새로운 브리핑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특사단이 청와대로 보고를 하겠죠, 아마.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 계좌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건희 회장이 만든 차명 계좌에 모두 61억 8천만 원이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30억 9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승구 기자입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는 모두 27개입니다. 증권사 4곳에 분산돼 있었는데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당시 총액이 모두 6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이었습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금감원에 당시 계좌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고 보고해 찾지 못하는 듯 했지만 각 증권사의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차명 재산은 현재 주가로 따지면 무려 2,30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61억 8천만 원의 절반인 30억 9천만 원만 부과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에 이어 법제처가 지난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뒤에야 검사에 나선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건희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청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지금까지 특검 수사와 금융당국에서 확인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만 해도 1,500개에 가깝고 또 그 차명 재산 규모가 5조 원에 육박하는데 정작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한 계좌 수는 27개, 또 그 액수는 3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관련 법 규정을 근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금융당국은 뒤늦게 이 전체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웅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가운데 과징금 부과 대상이 27개에 불과한 건
현행법상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제 시행 이후엔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만 가능해졌기 때문에 당시엔 과징금 규정 자체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 계좌가 분명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면 불법적인 차명 계좌인 만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고 버티던 금융당국은 결국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온 뒤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법제처 해석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해나갈 겁니다. 문제는 실명제 시행 이후 만든 이 회장의 나머지 차명 계좌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실명제 이후 차명 계좌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시점에 개설된 계좌라도 불법 목적의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금융당국의 자세가 바뀌긴 했지만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검찰이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4명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모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먼저 김혜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종나무 여행회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과 박영준 전 차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대선 캠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이 대선을 전후해 자금 조달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포착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은 대선 캠프 회의 당시 최등규 회장을 데려와 이 전 대통령에게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네트워크 팀장을, 송 이사장은 후원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병호가 우리 사무국장이에요. 혹시 나도 무슨 거기에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검찰은 오늘 오후부터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검찰은 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불법적인 돈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시기가 다음 주가 유력해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자택을 압수수색한 송정호 전 장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회장, 그리고 박영준 전 차관이 모두 2007년 대선을 전후해 불법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한 4명이 여러 영역에서 돈을 받은 뒤 대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상납한 구조로 보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정두원 전 의원도 당시 기업 등이 제공하는 자금이 결국 이상득 전 의원에게 모아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 전 대통령 측 자금 모금을 총괄한 혐의로 이상득 전 의원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번 주 안에 수사 경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우리 사회 외침입니다.
자,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에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윤택 씨를 긴급 출국 금지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8개소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폭력을 처음으로 공개 폭로한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는 눈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 자리를 상상하면서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의 잘못이 밝혀지고 죗값을 받게 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극인 홍선주 씨는 용기 있는 고백 이후에 자신과 가족에 닥친 2차 피해에 고통받으면서도 진상규명의 의지를 꺾지 않는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리고 저희들의 자식들은 앞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택 씨를 검찰에 고소한 16명 가운데 3명의 피해자가 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 또 이들을 법적으로 도와줄 101명의 변호인단 일부와 여성단체 활동가들도 함께했습니다. 경찰은 이윤택 씨를 출국 금지하고 피해자들이 고소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2013년 신고제 폐지 이전의 성추행 등에 대해서도 상습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며 적극적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중음악가 남궁현 씨에게 성폭력을 주장한 피해자들도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미투 운동이 법적 다툼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네, 지난주에 개강한 대학가에서도 연일 이런 성폭력 피해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지전문대의 한 교수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자들에게 따로 안마를 요구하면서 성추행했다는 폭로도 새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연극 영상학과 남자 교수 4명 전원이 성추문으로 직위 해제된 명지전문대 캠퍼스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교수님뿐만 아니라 뭐 우리 주변인한테 계속 사람들 올라와가지고 끝도 없으니까. 영상 편집실에 따로 안마방을 만든 의혹을 받는 박중현 교수의 성폭력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뤄졌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옆자리에 앉아야 되는 게 관례였고요. 자연스럽게 다리를 더듬는다든가. 이미 2000년대부터 여학생들에게 안마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편집실이라는 곳에 매트를 깔아놓고 여학생 한두 명을 불러서 안마하는 건 다반사였고요. 서울시립대에서도 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시립대학생의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는 몇 년 전 박모 교수가 수업을 핑계로 술자리에 불러내더니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하기 좀 곤란합니다. 학교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투 운동 바람이 문화예술계를 거쳐 대학가까지 확산되면서 이 각 대학들은 피해 사례가 나올까 새 학기부터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폭로 피해자들을 비난해서 또다시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자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만화가 박재동 씨가 성추행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는데도 그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정구희 기자입니다. 박재동 화백의 한 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화백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용 웹툰 작가이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 폭로한 거라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이른바 2차 가해입니다. 문제는 이 글의 웹툰 협회장인 원수연 씨가 좋아요를 눌러 2차 가해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음해를 하고 모독을 하고 이런 거에 같은 작가로서 그런 어떤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좋아요를 하셨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 한 단체의 장애라는 게 되게 자기 입장을 나타냈는데 조심스러운 자리인 거잖아요. 만화계에서 논란이 일자 원 씨는 좋아요를 취소했지만 작가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한 작가는 원 회장의 남편이자 만화 작가인 강모 씨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강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작가들도 있었는데 원 회장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스킨십을 많이 한다. 남자 여자 안 가리고 뽀뽀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그런다고. 네,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SBS는 원 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국회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회 안에 만연한 여성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 6시쯤 국회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국회 내 첫 미투란 제목으로 자신을 5급 정모비서관이라고 이름을 밝혔습니다. 정 비서관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공개했습니다. 직장 상사였던 4급 보좌관이 뽀뽀해달라,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달라는 성희롱성 발언부터 잦은 신체 접촉까지 장난처럼 시작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반복됐고 불면증과 우울증, 원형 탈모까지 겪는 등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에게 항의하면 가족만큼 아껴서 동생 같아서란 변명만 돌았고 오히려 직장 내에서 자신의 입지만 좁아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SBS와 전화통화에서 국회 내 성폭력 문제는 만연했지만 누군가 시작해야 했다며 후배들에게 성폭력에 저항하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못한 데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다른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다면서도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 비서관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단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 측의 변호인단이 오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조사단에 전달했습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비공개로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는데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소식은 류란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 측 변호인단이 오늘 오후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서울 동부지검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사단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수사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소 지연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좀 조속한 수사를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을. 변호인단은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불러야 한다고 판단하는 참고인 명단도 의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주 월요일 공개 소환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을 주중에 한 차례 더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8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에 부당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 중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경희대 대학원에서 벌어진 유명 연예인 부정 입학과 특혜에 대해 8시 뉴스에서 보도한 이후 교육부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 입학한 연예인들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에도 출석 점수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유명 가수 정용화, 조규만 두 사람은 2017학년도 경희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면접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합격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재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학과장이자 면접심사위원장이었던 이모 교수가 주도해 이들에게 면접 점수를 허위로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잠자리에서 만나면 대학원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 뭐 면접 같은 안 와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날리시거든요. 심지어 두 사람은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학기 중에 외국에 다녀오고도 출석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돌 가수 조건 역시 졸업 공연을 열지 않고 공연 팸플릿만으로 석사학위를 딴 뒤 뒤늦게 학교 측의 요구로 영상을 찍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서 입학 취소와 졸업 취소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 처분 심의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처분 요구 사항을 확정을 짓고 이제 거기에 따라 저희가 그 처분을 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연예인 입학과 졸업에 특혜를 제공한 교수 7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2016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 한 언론사 간부가 동영상을 갖고 있던 사람과 삼성 측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된 건데 언론사 간부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기 11개월 전인 지난 2015년 8월 해당 동영상은 뉴스 전문 채널 YTN에 제보됐습니다. 당시 제보자들은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고 이런 내용은 당시 사회부장이던 YTN 류재웅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됐습니다. 류 실장은 담당 기자들에게 기밀 유지를 시키고 직접 제보자와 접촉했습니다. 당시 류 실장과 제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류 실장은 처음에 제보자들에게 대가 없이 공익 제보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잘 써야 되는 게 있는 거. 어떤 식으로든 그 소스 취재원으로 그걸 받아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후 이상한 대화가 나옵니다. 제보자가 삼성 측을 연결시켜달라고 부탁했고 류 실장이 이에 응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류 실장은 통화에서 선생님이 삼성 측 연락처를 가르쳐줄 수 없냐고 부탁해 고민하다가 그 정도까진 해주자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 실장은 이런 대화를 한 건 맞지만 실제로 삼성과 제보자를 연결시켜주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제보자들과 연결됐지만 누가 연결시켜줬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고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안 지사는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강압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의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는 수행비서 시절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안 후보 캠프에 있었고 이후 지난해 6월 수행비서로 채용된 이후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 9월 스위스 출장 등 수행 일정이 있을 때였다고 시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SNS를 통해 미안하다고 하거나 건강을 걱정하기도 했다며 대화 내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안 지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지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에 당선돼 7년 넘게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고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조원진 의원이 이끄는 대한애국당 당사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폭발물은 아니었는데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는 야당에 겁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경찰견까지 동원해 건물 내부를 수색합니다. 화장실 안에서 발견된 검은 가방을 열자 색색의 액체가 든 플라스틱 병 3개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애국당 당사 7층에 폭발물 같은 것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낮 12시 반쯤. 사람들이 대피하고 경찰 폭발물 처리반도 출동했습니다. 확인 결과 전선으로 플라스틱 병 3개를 묶어뒀지만 뇌관이나 기폭장치는 없었습니다. 폭발물 아닌 거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뭔데요, 근데?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물감 같아요, 물감. 문제의 가방을 두고 달아나려던 33살 최모 씨는 당 관계자들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들어와 화장실로 직행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대한애국당의 상황실장이 그자를 현장에서 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한애국당 대표가 현 정부를 방해하고 있어 겁을 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진 대표에 대해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SNS에 아들이 방송사 공채 시험을 보고 있다며 게시물을 올렸다가 취업 청탁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들 자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청년들에게 취업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알지 못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보도에 신승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어젯밤 SNS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아들이 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시험에 응시했는데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며 시험을 보고 나온 듯한 아들과 자신의 젊은 적 사진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응시자 이름과 연락처, 사진 외에는 개인정보를 밝힐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 의원이 현직 의원인 자신의 신분을 알려 아들 취업을 간접 청탁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의원 측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라며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온 아들이 사진을 보내왔기에 자랑 삼아 올렸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오늘 오전 부랴부랴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찍어 올렸길래 사생활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그게 안 내렸다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내렸지 뭐 그냥. 청탁 의도는 없었다지만 뿌리 깊은 채용 비리에 분노하는 여론에 둔감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신승입니다.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한 명은 음주사고 직후 달아나다 붙잡혔고 다른 한 명은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했는데 경찰의 비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SUV를 따라가던 경차가 잠시 뒤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지난달 28일 밤 11시쯤 48살 배모경이가 달리던 앞차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배경이는 만취 상태에서 4km를 더 내달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 차량의 신고로 붙잡힌 배경이는 서울지방청 교통안전과 소속입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9%였습니다. 옆에서 보는 제가 봐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의 걸음이었고 도망갈 때도 앞에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도 그냥 차선 위반해가지고 그냥 정말 저러다가 큰 사고 날 텐데. 음주 사고를 내고 다른 운전자를 내세웠다가 덜미가 잡힌 경찰도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밤중에 28살 박모경이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3%로 만취 상태였던 박경희는 사고 직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가 CCTV 확인 결과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두 경찰은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고위급 간부는 해외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청 정모 총경은 2011년 마카오 등 해외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모금했다가 돌려주지 못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친구 사이인 20대 남성 2명이 로또 복권을 샀다가 한 명이 2등에 당첨되자 다른 한 명이 이걸 순식간에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경찰에 입건됐는데 당첨금을 받지 못한 건 물론이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복권 판매점입니다. 20대 남성 2명이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복권을 구매해 같이 온 남성과 복권을 나눠 가집니다. 복권을 산 두 남성은 몇 시간 뒤 카페에 같이 나타납니다. 함께 앉아 얘기를 나누는 것 같더니 갑자기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복권을 낚아채 도망칩니다. 친구가 5,200만 원짜리 로또 복권 2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되자 복권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당첨 사실을 QR코드를 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가 친구가 로또를 꺼내니까 순간적으로 낚아채가지고 친구에게 복권을 뺏긴 피해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금융기관에 당첨금 지급 금지 신청을 하면서 당첨금은 달아났던 친구 김모 씨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배신을 눈앞에서 목격한 A씨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문자 와서 뭐 친구네 뭐네 하는데 그건 사람의 탈수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완전 그건 풍수 친 거지 않습니까? 대놓고 눈앞에서 훔쳐간 건데. 경찰은 김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평창 패럴림픽이 이번 금요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평창에 쏟아진 폭설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걱정이 큽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자동차는 눈 속에 갇혔고 개회식이 열릴 올림픽 스타디움 관중석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대설 경보가 내려진 오늘 새벽부터 평창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대관령은 21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패럴림픽 조직위는 제설 차량에 자원봉사자까지 총동원해 눈을 치웠지만 영하의 날씨 속에 눈보라가 계속 몰아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올림픽 스타디움 주변은 하얀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개막식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또 8시 전에 올라가 치고 하루 종일 추워도 안 되고 계속 나오죠. 오후에 야간반이 또 나와요. 24시간 눈쳐.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설상 종목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노르딕 스키는 훈련 시간을 축소했고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는 폭설과 강풍으로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자연설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가 많아서 눈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왁스하기도 힘들어서 조금 더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개회식 전날인 오는 목요일 한 차례 더 내릴 예정이어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중국이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방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미국과 대등한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군사 굴기 행보를 노골화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열렬한 박수 속에 등장한 시진핑 주석이 연단 중앙에 서면서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됐습니다. 第一次会议开幕。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 경제성장률 목표로 6.5%를 제시했습니다. 改革开放、创新和完善宏观调控，推动质量变革、效率变革、动力变革。 올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국방 분야입니다.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1조 1289억 위엔, 우리 돈 192조 8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세계 1위인 미국엔 못 미치지만 3위 러시아의 2배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항공모함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해 미국과 대등한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희 주석의 장기 집권을 두둔하는 분위기도 달아올랐습니다. 충성파 위주로 선발된 전인대 대표단들은 찬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在习近平总书记为首的党中央的领导下，把三农放到了重中之重。 장기 집권을 제도화하는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와 국가감찰위원회 설립 확정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마오쩌둥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꿈꾸는 시진핑 주석에게 이번 양해는 그의 대관식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이번엔 베이징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편상욱 특파원, 오늘 전인대 회의장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해 보셨습니까? 네, 저를 포함한 외신 기자들에겐 이런 출입증, 비표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표를 들고도 무려 7번이나 되는 보안 검색을 거쳐야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너 번이면 됐는데 올해 확실히 경비가 더 삼엄해졌습니다. 네, 회의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개막식장에서 내내 단 한 번도 특유의 그 무뚝뚝한 무표정한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집권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 또 국가감찰위원회 설립 같은 무거운 안건이 논의된다는 분위기가 회의장을 내내 짓눌렀습니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당연히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SNS상에서는 연임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글 자체를 아예 올릴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연임이나 혹은 헌법 개정을 다룬 기사에는 이 댓글도 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명목상 중국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인대에서 그러나 당 중앙이
의결한 사항을 거부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전인대에서 헌법 개정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난해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방 예산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개했죠. 이거는 바꿔 말하면 이제는 중국이 대놓고 군사 대극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조만간 미국을 앞지를 것 같은데 중국은 이제 부족한 건 군사력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이 이 한반도에서 한미 동맹을 흔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군사적 또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호사 사회의 고질적인 악습, 태움의 실태를 어제 짚어봤습니다. 이런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간호사 인력 부족 때문인데 간호사 정원을 규정한 법 조항조차 수십 년째 무시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하고 그에 따른 피로와 짜증이 태움으로 연결되는 구조인 겁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간호사들은 대학생 실습 때부터 태움에 익숙해진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실습하는 동안 간호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투명 인간처럼 서 있기 일쑤라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저희는 군기가 잡혀 있어요. 눈치도 엄청 봐야 되고 눈치 없다, 뭐 센스 없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거든요. 간호사들한테. 사실상 태움은 실습 과정에서부터 학습됩니다. 간호사가 된 뒤엔 다른 후배에게 또 태움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태움의 악순환은 간호 인력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임상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5.9명으로 OECD 하위권입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16명을 돌봐야 해 업무 부담이 미국의 3배가 넘습니다. 1962년 처음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정원은 5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그나마도 정원을 지키는 병원은 많지 않은 현실. 인건비는 가능한 줄이고 수익성 있는 의료기기에 투자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1962년에 만들어진 이래 업무 정지를 당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간호 인력과 과중한 업무, 그에 따른 괴롭힘의 재생산. 간호사 면허를 받고도 전체 간호사의 절반이 병원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경칩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은 완연한 초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강원도는 이렇게 눈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설악산에서 보내온 영상인데요. 마치 한겨울로 돌아간 듯 어제부터 내린 눈이 무려 20cm를 넘어섭니다. 며칠 뒤 패럴림픽이 열리는 평창 지역도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출퇴근길은 옷차림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많은 지역으로는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한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오늘보다 4, 5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약간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한 여성분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느냐 묻지 마시고 이제라도 말해줘서 다행이라고 말해주세요. 이 말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